좋은 문화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일은 베테랑 가이드와 함께 멋진 길을 걷는 일과 같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가면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의 가치를 새삼스레 깨닫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지만 작품을 감상하면서 전혀 다른 인생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삶의 다양한 면모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하고, 이런 경험이 누적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넓어지고 또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읽고, 보고, 쓰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여정을 함께할 가이드는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혹한 시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역사의 경랑을 헤쳐왔던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요. 특히 낯선 땅에서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끝끝내 삶을 지켰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기 전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아볼까요? 작가 이민지는 1968년생,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계 소설가입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에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을 마친 후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했어요. 하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직장을 그만두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2004년 무렵부터 단편소설을 발표했고, 2008년 첫 장편소설 백만장자를 위한 공짜 음식을 발간해요. 그리고 2017년에 오늘의 텍스트인 장편소설 파친코를 발표합니다. 이 책은 발표되자마자 문단과 독자들에게 호평을 받았는데요.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 영국 BBC 등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소수자인 한국계 작가의 작품이 이렇게 주목받는 일은 드뭅니다. 더구나 현대 미국이 아니라 100년 전 저 멀리 떨어진 조선과 일본이라는 낯선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 책은 영어권 국가들에서 얻은 인기에 힘입어 여러 나라에 번역됩니다. 2018년에는 한국어 번역본이 문학사상사에서 발간되었고, 2020년에는 일본에 번역 소개되기도 했어요. 사실 이 정도도 적지 않은 성공이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022년 3월에는 소설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드라마 파친코가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죠. 이 작품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원작 소설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한민족의 현대사가 외국 자본에 의해 문화 콘텐츠로 제작된 사례이기도 하고, 거대 OTT 서비스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유통되고 있으며, 그에 힘입어 여러 나라 시청자들의 감상이 실시간으로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는 파친코와 관련된 동영상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은 원작 소설보다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고,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보다는 단순 소개 차원으로 한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을 주요 텍스트로 다루고 작품에 드러나는 몇 가지 키워드의 의미를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길을 떠나봅시다. 이민진 작가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소설 파친코를 시작합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단 한 줄에 불과하지만 여러 의미를 담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장은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어요. 첫째, 역사가 망쳤다. 둘째, 우리는 상관없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역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단위로는 세계사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작품에서는 20세기 초반이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는 지난 세기부터 진행된 산업화의 결과로 제국주의가 팽배했습니다. 먼저 발전을 이룩한 나라들이 약육 강식의 논리를 내세우며 다른 나라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지요. 우리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 국권을 빼앗깁니다. 범위를 좁혀
지역사회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의 남부, 즉 부산과 제주, 그리고 일본의 오사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국가 혹은 민족의 역사에서 보면 개인적인 이유로 혹은 강제로 일본에 건너가 생계를 꾸려야 했던 제1한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국가는 이미 일본에 빼앗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요. 일제는 민족 말살 정책까지 펼치지만 한민족은 끝끝내 살아남습니다. 비록 고향을 떠나야 했고 적국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래도 정체성을 지켜내요. 범위를 더 좁히면 여성 주인공 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 4대에 걸친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가족 서사는 이미 여러 작품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다는 점이 주목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여성 중심 서사가 없지는 않지만 이를 제1한민족의 역사에 도입했다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이런 설정의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범위를 좀 더 좁혀보지요. 개인사의 관점에서 파친코는 주인공 선자의 탄생 이전부터 노년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의 의미를 살펴볼게요. 먼저 작품 내용으로 보면 소설 첫 문장에 나오는 우리는 여성 주인공 선자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앞서 살핀 역사의 의미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를 작가와 연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진 작가의 가족은 제1한민족이 아니지만 비슷한 이주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논의의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독자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문화예술 작품은 작가의 경험이 반영되기도 하지만 일단 발표된 뒤에는 독자 혹은 시청자의 몫이 되거든요. 독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술적으로는 이를 독자 반응 비평 혹은 수용 미학이라고 하는데 다소 전문적인 설명이니 이 자리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다만 독자의 층위를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먼저 한국에 거주하든 해외에 거주하든 한민족을 우리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주, 즉 고향에서 벗어나 낯선 땅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리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외국, 특히 미국에서 파친코가 독자들의 공감을 얻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들은 근본적으로 이주자의 후예이기 때문이죠. 또한 가장 넓게는 20세기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독자를 우리로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와 우리는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표현을 빌리자면 역사의 도전에 우리가 응전하는 겁니다. 물론 역사의 힘이 압도적으로 크지요. 하지만 우리의 응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를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그에 짓눌려 패배하지 않아요.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것이 작가 이민진이 파친코의 첫 문장에 담은 주장이고 소설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주제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드라마 파친코도 같은 의식을 공유합니다. 다만 소설에 비하면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제1화 인트로 부분에 다음과 같은 지문을 넣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는 나라의 시청자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까닭에 더 분명한 설명이 필요했겠죠. 마지막 문장,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견뎠다. 가족들은 견뎠다. 이 부분은 소설의 첫 문장과 같은 맥락을 가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미가 한국인, 가족으로 한정되지요. 이제 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역사의 의미 중에는 가족사가 포함되고 우리의 의미 중 하나는 작가의 가족이라고 설명했어요. 작가 이민진과 소설 파친코는 이민
혹은 이주자라는 공통 분모를 가집니다. 작가의 아버지는 한경남도 원산 출신입니다. 지금은 북한 땅인데 지도에서 보면 대략 이쯤이 되겠네요. 한국전쟁 중에 피난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민진 작가의 어머니는 부산 태생이에요. 파친코의 초반부 내용이 부산을 무대로 하는 것, 주인공 선자의 부모님이 부산 영도에서 하숙집을 운영한다라는 설정은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작가의 부모님은 이후 서울로 터전을 옮기고 아버지는 화장품 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해요.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찾았지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민을 결행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1976년의 일이었어요. 다른 한국인 이민자 가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민진의 부모님은 일요일도 없이 일하면서 자녀 교육에 헌신했고 작가도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고 회고합니다. 다만 소설 파친코의 등장인물들은 부산을 떠나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죠.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많은 이들이 선자와 그녀의 남편처럼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일본 전역으로 흩어지는데 가장 많은 이들이 자리 잡은 지역이 파친코의 중반부 주요 무대가 되는 오사카의 이카이노라는 곳이었어요. 다시 작가의 이야기로 돌아갈까요? 이민지는 일본계 미국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이후 남편이 일본 도쿄로 발령을 받자 그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4년 동안 거주해요. 이때 일본에 거주하는 제1한국인들과 교류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역사를 알게 되었다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1일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작가는 자신이 제1한인들을 만나며 가장 좋았던 것은 그들의 영리함과 정신력을 확인했다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런 점은 내가 전 세계의 한국인들에 대해 좋아하는 속성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파친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본래 작가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성공지향적 제1교포 3세 남성, 그러니까 소설의 등장인물로는 선자의 손자인 솔로몬을 주인공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제1한인들을 만나면서 억척스럽게 삶을 지켜냈던 1세대 인물들을 주축으로 가족 전체를 다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지요. 그 뒤 몇 차례 퇴고를 거듭한 끝에 선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를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가 파친코의 등장인물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려 4대에 걸친 이야기인 만큼 많은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런 작품의 경우에는 인물들 간의 관계도를 그려보면 독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한결 명확하게 소설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등장인물 모두를 정리하기는 어렵고 주인공 선자의 가족을 중심으로 인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선자가 나옵니다. 선자의 아버지는 김훈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탓에 가정을 이루지 못하다가 중매로 결혼해요. 늦게 얻은 딸 선자에게 아낌없이 애정을 줍니다. 요즘 말로는 전형적인 딸바보 아빠라고 할까요? 하지만 결핵으로 선자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 이름은 김양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렵게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잃은 뒤에도 억척스레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선자를 키웁니다. 주인공은 김선자, 어머니를 도와 하숙집 살림을 꾸려나가지요. 여기까지는 본격적인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야기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두 명의 남자가 선자 앞에 나타나면서 시작되죠. 한 명은 고한수, 다른 한 명은 백이삭입니다. 고한수는 제주도 출신으로 부산시장의 생선 도매를 통제하는 사람이에요. 일본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크게 사업을 합니다. 장을 보러 나온 선자를 보고 관심을 품지요. 어느 날 일본인 고등학생 3명에게 희롱을 당했던 선자를 구해주면서 둘은 가까워지고 곧 연애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러다 선자가 고한수의 아이를 가지게 돼요. 선자가 이 사실을 고백했을 때 고한수는 자신이 이미 결혼을 했고 일본 오사카에 아내와 3명의 딸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한수는 자신이 선자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선자는 그를 뿌리치죠. 반면 백이삭은 평양에서 온 목사입니다. 형이 사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기 전 부산에서 잠시 머물 곳을 찾아 선자네 하숙집으로 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는데 하숙집에 도착한 직후 다시 결핵이 도져서 쓰러집니다. 선자 어머니 양진의 간호를 받은 끝에 위기를 넘기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오사카로 가려는 계획을 잠시 미루고 선자네 하숙집에서 요양하는 중에 선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사정을 듣고 백이삭은 선자와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선자에게 함께 오사카로 가자고 말하죠. 자, 여기까지가 한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후는 선자와 백이삭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삶을 꾸려나가는 이야기고요. 배를 타고 오사카를 건넌 선자와 백이삭은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산다는 이카이노에 사는 백이삭의 형 요셉과 그의 부인 최경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고한수와의 관계에서 생긴 아들을 낳고 백노아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조금 뒤에 백이삭과의 사이에서 둘째 아들 오자수를 낳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1한민족의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큰아들 노아는 오히려 백이삭처럼 성실하고 똑똑한 청년으로 자라고 작은아들 모자수는 공부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 다혈질의 청년으로 자랍니다. 이들의 성장 과정에 역사적 사건들이 연결되어 제시되어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나머지 내용은 직접 책을 읽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더 말하자면 노아는 대학까지 다니다가 아키코라는 일본 여성과 연애를 하는데요. 모종의 사건을 계기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노아는 가족 곁을 떠나 반노부오라는 이름으로 신분을 감추고 살아갑니다. 파친코 지배인으로 일하면서요. 리사라는 여성과 가정을 이루기도 하는데 끝내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읽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자수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파친코 지배인이 됩니다. 유미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낳고요. 그런데 모자수에게도 에치코라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하나라는 딸이 있고요. 그런데 이 하나라는 인물이 솔로몬의 첫사랑입니다. 아이고, 복잡하지요. 무슨 막장 드라마의 인물 관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소설은 4대에 걸친 이야기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면 연애 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 단 한 번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경험인데 긴 시간을 요약해서 정리하니 복잡하게 보이는 겁니다. 아직 살펴볼 인물이 더 남았는데요. 솔로몬이 자라서 은행원이 됩니다. 미국 유학까지 하고요. 미국에서 피비라는 여성을 만나서 연인이 되고 함께 일본으로 옵니다. 이 인물의 관점이 작품 후반부에 중요하게 제시되지요. 다음 키워드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말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고향을 떠나서 각지로 나가서 살지만 자신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했어요. 하지만 차츰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이 돼서 이제는 이민자 집단 전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민족에게도 디아스포라가 있고요. 파친코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직접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자가 어릴 적 아직 한국 부산에서 하숙집을 할 때 이웃에 살던 석탄 배달부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주가 제시되어 있죠. 일본으로 가는 젊은 놈들 그리고 아들이 있다면 하와이로 보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는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계기로 작동합니다. 일제 수탈을 피해서 한민족은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첫째, 중국 방향인데 주로 한반도와 인접한 간도와 만주 지역에 집중되는데요.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역사에 자주 언급되고 그들의 삶을 반영한 문학 작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시인 윤동주, 소설가 안수길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에도 이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죠. 두 번째 방향은 러시아 연해주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한인촌이 형성되는데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인물이 문학가 조명희였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연해주로 찾아온 이들을 한국에서 왔다라는 뜻으로 까레이스키라고 불렀고 한민족들은 스스로를 고려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고려인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의 고단은 더 이어집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로 끌려갑니다. 그들의 역사를 다룬 김숨의 소설 떠도는 땅이 있으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방향이 인용에서 언급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경로를 택해요. 이들의 고난은 일제강점기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일부는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일본이 적절한 배상을 하지 않은 탓에 현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들을 일본에서는 제일 자이니치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해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이 분단되자 이들의 국적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조선이라는 지금은 사라진 국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이니치는 지금껏 세 가지 신분으로 구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정체성 혼란이 이들의 작품에 나타나는데 유미리의 소설 그리고 가네시로 가츠키의 고라는 소설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향은 미국입니다. 하와이 농장의 노동자로 시작해서 미국 전역으로 퍼지는데요. 이들은 한민족 특유의 성실함으로 현지에 빨리 적응합니다. 이주 초기부터 문학작품으로 자기들의 사연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등 한반도 이슈를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국, 이창래를 비롯한 여러 작가가 현지에서 알려졌고요. 로라 옥자 켈러의 종군 위안부라는 소설을 통해 위안부 문제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얻었지요. 이제 논의를 좁혀서 파친코의 주요 무대가 되는 일본으로 건너간 한민족들의 문제에 집중해 봅시다. 이 부분이 중요한 까닭은 다른 어느 지역의 한민족 이주자보다 제일 한민족들이 혐오와 차별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입니다. 작품 곳곳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부분만 볼게요. 손자와 이삭이 오사카 이카이노로 건너온 직후 그곳에서 사역하던 류 목사가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이 이카이노라는 지명은 한자로 돼지 저, 길을 사, 들판 야라고 써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본래는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었습니다. 1920년대 주변의 운하 건설 공사에 조선인이 강제 동원되면서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일본인들이 자신의 거주지에는 집을 내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수도나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한민족은 여기에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들고 시장을 형성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갑니다. 이후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금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오사카 코리아타운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카이노 출신 사진가 조지현은 이곳에서 살아갔던 조선인들의 생활상을 기록하여 이카이노, 일본 속 작은 제주라는 사진집을 발간하기도 했어요. 제목이 이렇게 붙은 건 특히 제주도 출신 한민족들이 많이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았던 사진은 바로 이것인데요.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일본인데 사람들의 복식은 한국식이죠. 이렇게 일본의 풍경과 한민족의 풍습이 혼재된 모습이 제일 한민족의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드라마 파친코에도 일본으로 이주해야 했던 자이니치 1세대들의 고통이 제시되는데요. 특히 사화의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라마는 소설과 다르게 과거 일본으로 건넜던 시점의 이야기와 1989년 현재 상황을 번갈아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집니다. 이 장면은 성인이 된 선자의 손자 솔로몬이 미국계 은행의 일본 지사에서 일하면서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자 그 지역 땅을 가진 일본 사람들은 모두 동의를 하는데 오직 제1한민족 한금자 할머니만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한금자의 대사는 소설에 제시된 인식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에피소드는 소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제시되기는 하지만 진행 방향이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설과 드라마를 비교해서 보면 또 다른 재미를 찾을 수 있겠지요. 일본에 정착한 한민족에 대한 차별은 일제강점기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1945년 폐망으로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아니,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 사례를 작품에서 찾아봅시다. 앞서 인물관계를 정리하면서 설명한 것처럼 선자의 큰아들 노아는 성실한 모범생으로 자라요. 그런데 태평양 전쟁 후반부 미국의 일본 공습이 심해지자 노아의 친아버지 고한수가 나타나 선자네 식구들을 시골로 피신시킵니다. 이때부터 고한수는 노아의 후원자를 자처하며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돕는데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대신 가끔씩 노아에게 비싼 음식을 사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런 자리가 영 익숙하지 않아요. 그는 어머니 선자나 이웃의 조선인 노동자가 그러했듯이 영양가 많은 소박한 음식을 빨리 먹어치우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향이 강한 음식을 빨리 먹는 것을 천박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흉내를 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인생이 흉내내기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야만 했던 원인은 바로 자이니치에 대한 일본인들의 차별에 있었던 겁니다. 드라마 파친코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성공한 은행원으로 일본으로 돌아온 솔로몬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일본인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드라마가 참 고증을 잘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연구했던 제1한민족에 대한 차별 사례 중에서도 빈번하게 언급되던 부분이었거든요. 한국인들이 그릇을 들여서 먹지 않고 음식을 내려놓고 먹는 문화를 개에 비유하는 겁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하는 잘못된 태도이죠. 이번에는 여성 인물들이라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제1한민족의 삶을 다룬 소설은 이미 여러 편 발표되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들은 대체로 남성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고 여성 인물을 다룬 경우에도 파친코처럼 세대를 이어서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민진의 파친코는 모계 가족 서사, 즉 할머니, 어머니, 며느리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이 선자의 어머니 양진, 그리고 주인공 선자, 솔로몬의 여자친구 피비로 이어지는 계보예요. 이들은 같은 흐름을 가지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양진은 참고 견디는 인물, 인고의 여성이라는 전형적인 어머니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구한말 사회의 여성 인식을 반영한 것이죠. 양진의 대사는 아니지만 시장 아주머니가 선자에게 했던 이런 조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선자는 무조건 참고 견디지 않습니다. 이 인물은 스스로 삶을 개척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만 고난과 차별에 순응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스스로 움직여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카이노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형 요셉이 진 빚을 탕감하려고 전당포 주인과 고리대금 업자를 만나서 직접 단판을 짓습니다. 남편 이삭이 투옥되자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고 김치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큰동서 경희가 동생은 정말 용감해 라고 말하자 선자가 대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 얘. 이 대사가 선자의 캐릭터를 잘 표현합니다. 그녀라고 고생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선자는 떨쳐 일어나 일을 합니다.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 용감한 모습이 우리네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죠. 반면 피비는 미국에서 정착한 이민 가정에서 자란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그녀는 차별을 당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해요. 여기 인용에 제시된 것처럼 피비는 일본에서 제1한민족에 대한 차별을 경험하고 그 원인을 알려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전쟁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대사는 단지 소설 속 인물의 대사가 아니라 작가 이민진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요? 작가는 여성 인물들의 역할에 또 하나의 의미망을 연결시킵니다. 바로 밥, 음식입니다. 여성의 사회적인 역할을 한정시키는 낡은 인식이다 라는 비판도 물론 가능한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음식과 고국의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은 그만큼 오래되고 효과적인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특히 파친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 때 살았던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런 표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오히려 소설에 제시된 이런 부분은 어머니의 음식이 가진 전통적인 의미와는 사뭇 어긋나는 캐릭터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솔로몬의 연인 피비가 선잔의 가족을 찾아온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피비는 자기 엄마는 요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미국에 이주한 한민족의 특징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하고 같은 이주자 집단이지만 세대의 차이가 생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자와 경이, 이미 할머니가 된 이 세대는 엄마가 요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는 일하는 엄마, 요리하지 않는 엄마는 낯설지 않죠. 이런 차이를 제시함으로써 작가 이민지는 이주자들의 이야기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는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는데요. 선자의 노년기를 연기한 윤여정 배우의 행동 중에서 상당수는 요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드라마 3회의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과거 부산의 하숙집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가마솥에 밥을 짓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2019년 현재 전기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푸는 노년의 선자의 모습으로 이루어져요. 이 둘이 교차 편집됩니다. 과거 임신을 해서 입덧을 하는 선자가 구역질을 참으면서 김치를 써는 장면과 현재 주방에서 김치를 자르는 담담한 표정의 노년의 선자가 병치되기도 하죠. 2분여에 이르는 이 시퀀스를 통해서 여성 인물과 요리의 관계가 선명하게 제시됩니다. 특히 4화에서 선자와 이삭이 처음으로 겸상을 하는 시퀀스에서는 한민족 특유의 밥정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그냥 밥이 아니라 쌀밥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후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이전 장면에서 어머니 양진은 쌀집으로 찾아가서 주인에게 쌀을 팔라라고 애원합니다.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산미 증식 계획이 발현되면서 쌀 생산량은 늘어났거든요. 자, 이것을 근거로 일부에서는 일제 지배가 한민족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지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쌀 생산은 늘었는데 우리 민족은 쌀을 먹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 한반도에서 경작한 쌀의 대부분을 일본으로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기여를 했다? 터무니없는 설명입니다. 아무튼 쌀집 아저씨는 조선인에게 쌀을 팔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주저하는데 어머니 양진이 딸이 결혼을 한다. 곧 일본으로 떠난다. 그래서 쌀밥 한 그릇 먹이고 싶다라며 사정합니다. 아저씨는 몰래 쌀을 꺼내서 어머니에게 건네주고 어머니는 어렵게 구한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짓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시된 정갈한 밥상에 놓인 하얀 쌀밥은 고향을 떠나는 딸 아이에게 주는 작별 선물이었던 거죠. 쌀밥에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에 제시된 다른 음식들도 같은 맥락이고요. 마지막 키워드, 파친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선자가 식당 일을 하는데 이 가족은 파친코를 경영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제목도 파친코라고 붙였다고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파친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그리 좋을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사행성 사업이니까요.
하지만 제1한민족 자이니치들에게 주어진 사회 진출의 기회는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식이 좋지 않은 파친코 경영을 업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죠. 모자수가 파친코장 지배인을 하게 된 이유도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잘 제시되는데요. 모자수가 에스코와 연애를 할 때 그녀의 가족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파친코는 어리석은 게임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요.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아들 솔로몬이 은퇴를 권하자 모자수는 파친코 사업은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보다 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이렇게 파친코는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제1한민족이 파친코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파친코 문화에 대해서는 심용환 선생의 유튜브 영상 자이니치가 견뎌온 역사의 무게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검색해서 시청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파친코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앞서 설명했던 소설의 첫 문장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어쩌면 여기에서 작가가 제시한 우리는, 즉 역사라는 감당할 수 없는 힘에 휘말려 낯선 일본 땅에서 살아가야 했던 우리는 파친코 기계 안에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휩쓸리고 마는 구슬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가 우리라는 구슬을 튕겨서 예측할 수 없는 파친코 말판 위로 내몰았던 것이죠. 스스로 앞날을 계획할 수 없는 가혹한 상황 속에서 구슬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삶의 가능성을 지키면서 견뎌왔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지금 파친코를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는 우리가 잘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기는 했지만 현대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주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직접 관련되는 만큼 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작품에 제시된 일제강점기부터 본격화된 한민족 디아스포라에 대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분단, 한국전쟁 등의 격변의 역사를 거치면서 우리의 상상력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한민족의 활동 무대는 아시아 전체에서 한반도로 한정되었고 다시 남한 땅으로 국한되었죠.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고 세계적인 안목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이야기를 읽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흔히 세계화라고 설명되었던 정책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친코를 읽어야 해요.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자주 언급됐던 글로벌은 자칫 서구 사회에 대한 부족거적인 동경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외국어 학습을 강제하고 발음을 어린쥐라고 교정시키면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체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기 것을 모르는 채로 남의 것을 흉내내기만 해서야 아무 의미가 없죠.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들은 우리가 세계 각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외 한민족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스스로 문화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 K컬처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문화와 문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죠. 이런 바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파친코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일제강점기의 역사도 함께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인식됩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나치가 저질렀던 홀로코스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만 학살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여러 나라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와 관련된 작품들이 발표되면서
세계의 여러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파친코를 통해서 제국주의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역사 문제도 다시 주목받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것이 문화의 힘이지요. 일찍이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남의 침략에 마음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파친코를 읽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죄나 보복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야기가 높은 문화의 힘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전히 누군가 감추고 왜곡하고 잊혀지기를 소망하는 그 이야기가 되살아나서 문화의 힘으로 새롭게 역사를 밝히기를 기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야기는 힘이 셉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의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한데 그것은 읽고 보고 쓰는 활동을 통해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를 가이드 삼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낯선 길을 걸었습니다. 이외에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부디 지치지 말고 차근차근 계속 걸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길이라 믿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